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SBB 사건도 있었고 이제 미국 쪽 2월 CPI도 있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좀 따로 있긴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요한 건 좀 따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SBB 사태나 CPI 내용들 간단하게 보고 사실은 모두 잊고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그 전에 그냥 진행 먼저 하던 거 하고 좀 이슈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아무래도 좀 다시 한번 반등했던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코스피는 한 1.3% 상승, 코스닥은 좀 크게 한 3%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일종 수급 같은 경우 보시면은 코스피는 기관이 한 2,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한 7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2,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5,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1,500억 매도, 기관이 한 3,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3,600억 정도 매수 있었고요. 기관 25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3,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외국인이 한 5.7조 정도 매수 중에 있고요. 근데 다만 좀 선물은 매도폭 돌리면서 한 1조 2천억 정도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초부터 해서는 외국인이 좀 사다가 다시 조금 팔고 있는 추세라고 보실 수 있고요.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개인의 수급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수급이 상당히 거센 편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조금 매도 중이고 외국인 선물도 조금씩은 매도 포지션을 지금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작년 초부터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거세고 2015년부터 하더라도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거센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BB 사태보다는 CPI가 조금 더 간단하니까 CPI부터 살펴보죠. 2월 이제 미국 CPI 발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YOY 전년비로는 한 6% 정도 상승, MOM 전월 대비로는 한 0.4%로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랑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가 이제 YOY가 5.5, MOM이 0.5로 살짝 이제 조금 전월 대비 0.4% 조금 상회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제 계속 사실 좀 물가가 생각보다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진퇴양난이죠. 이제 SBB 같은 사태도 터지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참 이러기도 저러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CPI는 특별하게 그렇게 시장에 예상하고는 크게는 다르진 않았다. 근데 서비스나 이제 근원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BB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은행인지 리포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같이 한번 따라가서 보면은 오래된 은행입니다. 미국에서 한 16등, 한 16위 정도 되는 기준의 상업은행이고요. 자산 매각하면서 사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현금이 너무 작았던 것도 있고, 결국 자산 쪽에서, 부채 쪽에서 이제 돈을 맡긴 은행이 아니죠. 돈을 맡긴 이제 실리콘밸리 그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테크 기업 거기 회사들 거기가 이제 자금 조달도 안 되고 이제 IPO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부채로 빌리는 것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리스크가 나타났다. 이고 또 하나는 여기 뒤에도 보시면 있긴 할 텐데, 여기가 좀 장기 채권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평균 듀레이션 한 5년 정도 되더라고요. 장기 채권을 투자했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처분 손실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안전자산을 대부분 투자를 했는데 대출 말고는, 근데 이제 그 안전자산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손실이 많이 났다. 나머지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사실 나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이게 뱅크런으로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좀 애매한 은행들에서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BOA나 큰 은행들로 돈을 다 빼고 있는 겁니까? 빼서 큰 은행들로 돈을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치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뱅크런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 SBB 사태는 어떻게 이해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뭐 사실 뒤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그냥 싼 자산을 비싸게 산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실은 100원인 가치를 가진 그런 자산을 이제 200원 주고 산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죠. 여기가 샀던 채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SBB 은행에 돈을 맡기면 뭐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돈을 맡겼겠죠. 이제 그 기업들이, 대부분이 기업들인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금리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안전한 곳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왜냐면은 이게 격차가 이제 눈에 뜨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에 눈을 점점 사람들이 전 뜨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코로나 때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냥 돈을 많이 풀어서 그냥 위험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점점 뭔가 위험한 게 눈에 뜨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게 SBB 사태였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저는 밸류에이션대로 회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싼 곳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퀄리티 대비해서 싼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인 거죠. 그러니까 대형은행이 금리는 조금 덜 줘도 자기 퀄리티에 비해서 지금 이제 SBB 같은 그런 은행들에 비해서 싼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은 좀 하나 추가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기대 수익률, 코스피 기대 수익률에서 우리나라 성장률과 물가를 더하고 국고채 10년물을 더한 거를 차감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뒤쪽 단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당연히 얻어야 될 그냥 요구 수익률이라고 생각해보죠. 당연히 투자를 하면 이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겠어? 국고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고, 당연히 물가는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 되고, 당연히 나라의 성장률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세 개를 다 더했고요. 그거를 이제 코스피 기대 수익률에서 차감을 시킨 겁니다. 결국 0보다 높은 구간은 주식을 하기에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장이고, 이 구간들은 뭐 이 구간도 살짝 올라갔었죠. 이때도 뭐 나쁘진 않았죠. 그냥 횡보긴 했었고, 뭐 이때는 확 올라가는 구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죠? 뭐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구간이다. 뭐 마이너스 뭐 거의 한 4에서 5 사이인 거죠. 지금은 상당히 투자하기, 우리 매크로 환경에서 사실 좋지 않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을 이걸로 똑같은 지표로 보더라도, 뭐 코스닥은 사실 훨씬 더 고평가된 자산이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0을 한 번도 넘은 적은 없어요. 이 자산은 그냥 계속 고평가가 되면서 올라갔다. 이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모양새긴 한 거죠. 이게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코스닥이 점점 좀 나아졌다는 거긴 하니까요. 나아졌다가 사실 이때부터 고점을 치면서 쭉 증시가 올라가면서 점점 다시 비싸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코스닥에 뭔가 이제 기술 혁신이 있어서 ROE가 확확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게 뭐 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은 그런 단계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긴 하고, 물가가 또 만약에 내려가고 성장률이 내려가고 하면은 뭐 사실 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 또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사실 코스닥도 뭐 고평가가 돼 보이긴 한다. 뭐 지금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S&P도 보시면은 뭐 이때가 쌌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비싸다. 뭐 닷컴버블 때랑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비싼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지표는 뭐 요 정도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제가 만들었던 이유가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밸류에이션 할 때,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막 요즘에 이렇게 뭐가 잘못되는지 막 뜨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할 때 할인율을 넣는 게 있잖아요. 결국 제가 보통 했던 거는 그냥 무위험 수익률, 이제 국채에다가 무위험 수익률, 이제 실질금리 더하고 이 할인율 할 때 거기다 그냥 특정 숫자를 그냥 넣었었어요. 그냥 고정값을. 근데 이게 고정값이 사실 계속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떤 걸 넣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뭔가 위험의 양이 변동되는 걸 넣고 싶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수치를 저는 좀 이제 좀 넣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낮을 때는 주식을 사야 돼.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사야 되는 걸로 이제 나는 거죠. 왜냐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지니까요. 이제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제 높은 구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럼 이제 주식을 사야 될 주식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이제 할인율 자체가 높게 나올 테니까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 돌린 거죠. 이게 할인율이 앞단으로 오면은 아까의 모양새가 나오고 저는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량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좀 역으로 돌려놨다.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번 이제 보던 거는 이제 일드갭 패드 모델 보면 뭐 요거는 둘 다 높을수록 이제 저평가죠. 뭐 사실 이걸도 코로나죠. 코스피가 아니라 코로나 때 가장 저평가였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도 여전히 고평가인데 이제 조금 올라왔던 거는 금리가 좀 많이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조금 올라왔지만 뭐 여전히 아직까지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은 비싼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비싼 구간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거 보시면은 뭐 두 나라 다 여전히 비싼 밸류에이션이다.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뭐 이제 엘드갭이나 뭐 패드 모델이나 뭐 다 그렇게 보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추이 같이 한번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코스피 이제 코스닥 뭐 합산 신용장구 먼저 살펴보면은 뭐 약 한 18조 2천억 정도? 뭐 거의 한 2, 3천억 정도 되면서 뭐 한 5천억 정도 증가를 하신 모습을 전주 대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빠지고 있다가 다시 좀 올라간 모습이고요. 신용장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간 모습 보이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증감 속도도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뭐 특별히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닥이 조금 더 사실 신용장구는 빠지고 그러니까 더 안 빠지고 높은 상황이다 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일선 뭐 비제 조업 상당히 좀 높게 나왔던 부분 뭐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나머지는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보시면은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비싼 편이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뭐 코스피랑 S&P를 이제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는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지만 사실 미국이 조금 더 훨씬 비싸 보인다. 보여지고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사실 이번에 SBB 사태로 인해서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넘어버렸고요. 120 이동평균선도 넘어버렸고 그 다음에 50 이동평균선도 화끈하게 넘어버렸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는 위험 회피 좀 조심하셔야 될 상황이다. 뭐 그렇게 판단은 되고요. 변동성 지수도 이제 코스피 ATR, VBIX, 이제 나스닥 ATR, 이제 빅스 같은 경우 다 이평선을 넘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는 잠시만요. 제가 다 하진 않아서 꺼버려야 되겠네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뭐 조금 끄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잠시만요. 네. 네, 이게 안 꺼져서 다시 켜버렸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있었죠? 이제 뭐 부동산 쪽은 뭐 나왔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죠. 뭐 실직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거의 평균 수준까지 이제는 좀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 좀 많이 덜 빠졌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영국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나라 PIR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좀 많이 하락은 하긴 했어요. 사실 뭐 바닥이 한 8배, 9배 이 정도였다고 치면은 매매 서울 같은 경우에 말이죠. 뭐 지금 뭐 바닥까지는 아니지만 한 12 정도까지 왔다. 근데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여지고 뭐 나머지는 이제 그냥 수치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은 아까 설명드렸었고 뭐 실질금리는 확 튀어오르다가 뭐 SBB랑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조금 많이 내렸는데 또 조금 다시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실질금리는 조금 이렇게 낮아지는데 뭐 문제는 뭐 이제 SBB 사태 때문에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못 올릴 수도 있죠. 이제 뭐 경기가 무너지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못 올리면은 금리가 아니라 물가는 또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제 사실 선택을 할 상황이 올 겁니다. 연준이.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살펴보면은 S&P를 통화량 M2로 나눈 수치인데요. 이거는 뭐 높을수록 고평가인데 뭐 지금 뭐 꽤나 고평가인 단계다. 나스닥도 꽤나 고평가인 단계다. 이제 윌쇼도 생각보다 저는 고평가로 보이고요. 윌쇼 5000을 GDP로 나눈 수치도 여전히 높아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도 마찬가지로 낮은 것과는 아니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 보여지고, 그 다음에 중국 쪽도 특히나 이 M1 나누기 M2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통화 승수가 높을 때가 문제가 됐는데 이때도 문제가 됐었고요. 지금 상당히 너무나 높은 상황이다. 전 중국 쪽은 계속 좋지 않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과거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 2008년도 금융위기나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이제 닷컴 버블 때나 뭐 좀 근데 지금하고 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2000년부터 데이터가 이게 있던가요? 잠시 보시면은 2000년부터 데이터는 그러니까 있긴 한데 최근 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최근 거까지 쭉 나오는 건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보시면은 이때 2000년 금리 올리고 나서 닷컴 버블 터질 때 2008년도 금리 올려놔서 이렇게 터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걸 그냥 실질 금리로 보면은 뭐 가장 간단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제일 간단하긴 하겠네요. 아까 그냥 거기서 이제 살펴보면은 마치 그런 거죠. 이게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이 있는데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과거에는 뭐 거의 똑같았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맞고요. 원래는 똑같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사실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뭐 좀 최근 거를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이거 2008년도 케이스만 본다고 하면은 이거 과거 2018년도 금리 인상기에는 이 빨간 색깔 약간 파란 색깔이 같은 정도 수준에서 파란 색깔이 살짝 높아지니까 금리가 내리면서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완화적인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었다? 뭐 물가도 잡히고, 근데 그러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와르르 된 거긴 하지만 그 전에도 사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여전히 갭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 파란색과 빨간 색깔이. 그 파란색이 낮은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 아직까지 이 통화량 자체를 줄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적 완화가 아직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를 이제 좀 감안을 해준 건데, 이 빨간색 그냥 기준금리 대비해서 그러니까 실장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한 1.5%밖에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당히 낮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금리가 높여서 휘청휘청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뭐 사실 저게 뭐 펀더멘탈이 약해져서라기보다는 SBB 같은 경우도 투자를 좀 잘못해서도 있고, 근데 이제 테크 회사의 펀더멘탈이 사실 약해진 거죠. 정확하게 은행의 펀더멘탈보다 테크 회사의 펀더멘탈이 약해지니까 은행의 부채 쪽 사이드에 돈이 빠지면서 은행의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화량에 있습니다. 통화량이 그냥 뭐 간단하게 연준 총자산 대비 GDP 그냥 요 진한 파란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원래 20이 적정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20이 딱 내려오는 여기까지 사실 빠지고 나서 아까 그때 긴축이 제대로 이제 좀 끝났구나, 통화량을 확실히 줄였구나 라고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전히 높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쉽게 물가가 안 잡힐 거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 기준금리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고 그냥 뭐 내리거나 뭐 유지를 할 거야 라고 한들 쉽게 물가가 안 잡힐 거라는 거죠. 이미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SBB 할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요건 자료를 준비를 안 했었는데 마치 그런 거죠. 이게 지준이 많이 줄어서 그렇다. 현금성 자산이 많이 줄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뭐 사실 현금성 자산이 준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해요. 그냥 기준 대비 이거 GDP 보면은 뭐 생각보다 요거는 많이 줄긴 했잖아요. 이게 전체 은행으로 봤을 때.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지준 플러스 RRP를 봐야 됩니다. 이건 여전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비슷하게 흘러갔었는데 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RRP까지 포함을 하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여전히 완화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RRP가 높아진 거는 RRP는 결국 단기금리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연준한테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연준한테 돈 빌려주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단기로 빌려주는 건데 만약에 단기 국채 금리가 이거보다 금리가 높다면 이제 지준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 RRP 자체가 금리가 더 높다면은 그러니까 레포 금리가 높다면은 이 RRP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요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준이 RRP로 흘러가니까 지준은 줄어들었지만 RRP는 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지준 플러스 RRP는 감소를 크게 안 했지만 이 지준은 감소를 좀 크게 한 상황이다. 막 사람들이 그래서 지준 지금 많이 감소되어 있으니까 너무 유동성 경색이다, 긴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적인 현상을 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어차피 국고금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오면 이 RRP에 있는 자금이 다 지준으로 흘러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게 완화적인 거를 하면은 물가가 다시 확 올라갈 겁니다. 이게 지준으로 넘어오면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결국은 그냥 간단하게 연준 총자산 대비해서 GDP가 20 가기 전에는 물가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대출 비중이랑 상업은행 이제 현금 비중 이런 거에 조금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10월 말 거까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서 간단하게 보면 현금 비중 확실히 많이 줄은 상황이고요. 대출 비중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대출금은 계속 늘고 현금은 계속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본 대비로 해서도 뭐 똑같은 추세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생략해도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아까 물가도 그렇지만 물가도 너무 높은 거예요. 이건 이제 CPI는 아니고 PC인데 PC의 물가도 뭐 이게 지금 낮은 수준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를 잡았다고 축포를 터트릴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삐걱삐걱 되는 회사들은 있는데 그 회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는 높고 금리를 계속 높이자니 또 삐걱삐걱 되는 회사도 있고 진퇴양난이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위험 자산은 어느 정도 붕괴가 될 수밖에 없다. 계속 그렇게 뭐 보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이게 또 물가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SBB 사태 때문에 예대율 증가는 조금 완화는 될 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불행 중 그건 다행이겠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준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한 26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됐었고 지준도 한 14억 달러 정도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다.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통화 유통 속도 같은 경우 예대율과 거의 비슷하게 가죠. 좀 높아지고 있는 단계. 뭐 그래서 사실 총체적인 금융시장에서 몇 안 되는 저는 좀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다. 몇 안 되는 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나빴던 상황은 뭐 제가 봤을 때 2000년 이후로 지금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다. 뭐 단순한 이런 수치를 떠나서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물가가 안 잡히는데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런 상황도 그렇고 최악의 상황이지 않나. 뭐 저는 지금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차트 쪽 살펴보면은 코스피 200부터 보죠. 이제 코스피 200부터 살펴보면은 뭐 주봉도 뭐 생략하고 그냥 L봉으로 살펴보면은 결국 여기 이제 오파 고점을 치고 나서 저는 이제 여기가 오파 고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1월 고점에서 A, B 그 다음에 이제 기나긴 하락이 그냥 뭐 쉬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A, B, C 파고 지금은 그냥 C의 1이라고 보는 게 뭐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 아무래도 이제 구름대 있었으니까 한번 지지는 보이긴 했습니다. 지지는 보이긴 했지만 뭐 사실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제가 봤을 때 이 구름대를 이제 깨지면 정말 미련 없이 조심을 매우 많이 하셔야 되는 저는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도 계속 52동 평선 못 넘고 있죠. 뭐 계속 조심할 상황이다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상황, 50일, 200일도 역전되고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주봉으로 살펴보면은 딱 200일 이동 평균선 터치를 하고 빠지고 있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뭐 그나마 이제 후행 스팬은 호전이 됐지만 쭉 따라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냥 A, B, C 이게 A, B, C로 B, C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양새가 약간 느낌이 생긴 게 지금 1, 2, 3, 4, 5 다음에 1이고 조정 파동 하나. 그 다음에 이게 A, B, C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서 빠지든 이렇게 빠지든 좀 빠질 모양새가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여기 기준선에도 그렇고 뭐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좀 지금 선물 빠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선물로 한번 보죠.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 일단 새로운 파동은 2009년 바닥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파, 2파, 3, 1, 2, 3, 4, 5 해서 3파, 여기가 딱 4파, 예. 그 다음 5파하고 A, B, C로 좀 조정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여기서 5파 고점을 치고 결국 이게 1, 2, 3, 4, 5로 그냥 A고 이게 A, B, C로 B고 지금이 그냥 이제 C에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게 뭐 가장 좀 확률이 지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엘리어트 파동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좀 짧은 시계열로 본다라고 하면은 잠시만요. 좀 오래 걸리네요, 이게. 보시죠. 이게 짧은 시계열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한 파동이고 A, 2, 3, 4, 5 한 파동이고 조정 파동 이후에 빠지던가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더 빠지던가 뭐 두 가지 케이스가 뭐 사실 다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뭐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죠. 여기 괴선들 다 모여 있죠. 지금 누가 봐도 이 모인 거를 확실히 이제 뚫고 가면 와르르 좀 무너지지 않을까. 네, 일단 버티나 안 버티나도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여긴 또 이제 기준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후행 스팬도 닿여 있고 좀 조심할 필요가 계속해서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200일에서 조금 저항을 받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현물로 봤을 때는 나스닥도 현물로 봤을 때 여기 기준선에서 좀 저항을 보인 모양새. 이제 구름대에서 반등을 해줬지만 결국 기준선하고 구름대 중에 누가 더 튼튼할지 저항 지지선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결국 여기서 일단 기준선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20일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는 뭐 그래서 그냥 여기가 아마 이제 한 파동 잠시만요. 내려가는 한 파동이었고 아니면 이걸 이제 1, 2, 3, 4, 5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됐던 간에 한 조정 파동 이후에 내려가는 파동은 일단 맞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일단 뭐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뭐 코인 같은 게 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요걸 살짝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뭐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높아졌었다가 뭐 오늘 또 좀 국내 증시 반등을 하면서 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빅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기준선을 또 하회를 하고 있긴 하고요. 전환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여전히 높은 레벨이긴 합니다. 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해서 중기적으로는 좀 열려 있다라고는 보여주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단 여기 기준선을 정확하게는 제대로 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넘냐 마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니케이도 여기 괴선들 상당히 모여 있죠. 여기서 지지가 되냐 마냐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 밑까지 내려왔던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도 이제 똑같이 1, 2, 3, 4, 5 다음에 이제 이걸 1, 2, 3, 4, 5로 봐야 될지 이걸 1, 2, 3, 4, 5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시 한번 좀 반등할 가능성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이제 긴 반등이 아니라 이제 뭐 잠깐 했다가 이렇게 빠지는 여기 구름대를 깨냐 마냐가
좀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항생 같은 경우에 좀 뜨지가 않네요. 잠시만요. 항생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는 일단 200이 농평균선을 계속 못 넘고 있죠. 이 부분은 계속 좀 안 좋은 모습이고 일단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넘고 있어서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여기 52동 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보였는데 여기를 일단 밑으로 깨냐 마냐가 일단 좀 1차적인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52동 평균선에서 다시 좀 지지를 보인 모양새. 뭐 일단 구름대를 넘기는 했는데 일단 뭐 전환선을 좀 넘는 거를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주고요. 일단 뭐 여기 달러 원은 여기 122동 평균선하고 200일에서 좀 저항을 보였었는데 뭐 결국 돌파를 하냐 마냐인 것 같습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계속 뭐 지금 침체 우려가 있죠. 뭐그 부분 때문에 조금 급락을 하면서 밑으로 내리꽂는 모양새고요. 뭐 증시가 빠질 때는 아마 유가도 내려갈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금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있기는 하고요. 뭐 좀 살짝 내리긴 했지만 근데 일단 뭐 실질금리 결국 올라가면서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 경기 침체로 아예 가는 먼저 시나리오 왔다가 그 다음 물가 시나리오가 오면은 이제 뭐 그 사실 그때가 이제 저는 가장 잘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일단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뭐 국채금리도 일단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국채금리는 좀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이제 내려가는 A, 그 다음에 이게 A, B, C일지 아니면 B 다음에 이렇게 바로 꽂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채금리 좀 빠질 것 같기는 한 모양새고요. 이제 아무래도 뭐 침체 이슈 그런 것 때문에 뭐 미국채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여기 200 이동 평균선을 좀 깨냐 마냐인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큐스콜링스 상당히 뭐 이제 뭐 소송건도 있고 해서 좀 올랐는데 뭐 사실 중요했던 거는 이 긴 꼬리가 이렇게 나는 거는 뭐 사실 상당히 좋은 모양새는 뭐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뭐 가처분도 있고 일단 지금 이긴 게 아니긴 하거든요. 일단 결국 뭐 지분율도 뭐 3% 룰이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소액 주주가 못 이기는 건 아니지만 이 결집이 되는 게 뭐 사실 상당히 쉽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이 너무 높기는 해서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부분이 확실해질 때 사실 그러니까 대주주도 우리의 편일 때가 가장 베스트긴 한데 물론 소액주주가 이기면 전 또 가장 좋고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땐 사실 이렇게 꼬리가 딱 나는 모양새일 때는 한번 팔아주는 게 뭐 저는 더 안전하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실 좀 안전한 패턴으로 가시는 게 이렇게 꼬리 한번 날 때 그냥 팔고 다시 이제 꼬리 넘어갈 때 한번 샀다가 쭉 올라갔다 꼬리 발생하는 것 같으면 또 팔고 뭐 이런 패턴으로 짧게 사실 방망이를 좀 짧게 지금 같은 이제 테마성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좀 짧게 방망이를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왜냐면 이때 또 거래량까지 터져 버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기준선 밑까지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추세가 그냥 훅 꺾여버릴 수도 있는 모양새일 수 있거든요. 좀 조심하실 필요가 계속은 있어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살펴보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FRS도 있고 뭐 사실 계속 괜찮은 상황이죠. 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급등을 하면서 뭐 금리가 이제 올랐을 때 그 부분에 영향도 있었고 근데 금리가 이제 내린 상황에서도 뭐 사실 양호하게 주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추세가 조금 더 계속 좀 살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로는 뭐 사실 많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사실 금리를 또 감안하면 더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마치 그런 거죠. 그냥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뭐 낫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종목이다. 뭐 지금 제가 대부분 좋다고 하는 종목들이 이제 그 정도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금융지수는 아무래도 이제 SBB도 있고 은행 쪽 영향 때문에 뭐 지금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지금은 차트가 좋지 않은 모양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RSI가 좀 과매도 구간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좀 매수 시그널은 나타내는 게 뭐 단기 반등 정도는 언제든 가능한 모양새이지만 일단 추세 자체는 좀 좋지 않은 모양새다라고 보여지고요. 밸류에이션은 뭐 그래도 점점 그래서 좀 싸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좋지는 않죠. 반등 이후에 뭐 제가 봤을 때 일단 여기까지 온 건 잘 왔는데 여기 200이동 평균선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무너지면은 정말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도 이 정도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사실 금리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고평가인 상황이다,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계속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서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실적 변동성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좋은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금리 고려하면 상당히 좀 비싼 레벨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괴선 여기 뭉쳐있는 여기를 크게 넘어서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넘어서는 걸 일단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도 크게는 메리트가 없고 오히려 비싼 편이죠. 네, 림으로 봤을 때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일단 밸류가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또 금리 감안하면 수익률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결국 쐐기를 좀 뚫려버린 모양새고요. 여기 이렇게 쐐기였다라고 보는데 쐐기를 좀 밑으로 이렇게 뚫려와서 결국 완벽하게 구름대에다 200일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가치 평가도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고, 상대가치 평가도 이 정도면은 사실 점점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52동 평균선 근처까지 왔고요. 여기 깨지고 이제 구름대까지 깨지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절대가치 평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는 조금 안 좋은 건 또 사실이고요. 결국 상대로는 좀 안 좋고 절대로는 좀 괜찮은 편이다.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 GS도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추세는 좋지 않다. GS도 명확하게 추세는 좋지 않다. 근데 다만 절대가치 평가로는 잠시만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괜찮은 상황이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안 좋긴 하죠. 사실 대표이사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 압박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RSI 좀 반등을 하면서 단기적인 일단 기술적 반등일지 추세 반등일지 모르겠지만 좀 반등은 할 수 있는 모양새. 근데 일단 저평가는 확실히 되어 있다. 종목 자체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도 전에보다는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 일단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도 일단 추세는 좋지 않습니다. 추세는 당연히 지금 모든 종목이 그렇지만 대부분 다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이 정도면 충분히 사실 저평가는 된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추세는 좋지 않다. 여기 이제 구름대까지 깨지면 더 좋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도 별로 좀 메리트는 없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금리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름대 깨지면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절대가치 평가로는 조금 더 고평가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금리를 고려하면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없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사실 여기 기준선을 또 못 넘고 있죠. 뭐 굳이인 상황이다. 뭐 생각은 들고요.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좀 고평가되어 있고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 뭐 좋지 않은 걸 뭐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 보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절대가치 평가로도 좋지 않은 모양새고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그렇게 싸지 않다. 오히려 좀 비싼 편이다. 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추세가 좋지 않죠. 뭐 굳이 이제 내려가는 이런 추세를 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사실 메리트는 없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메리트는 없는 상황이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여기는 뭐 추세가 나쁘진 않죠. 사실 계속 잘 타고 있는데 근데 일단 뭐 여기도 이제 기준선 막 뚫리고 뭐 설사 한 50일 이동평균 이렇게 뚫리고 하면은 뭐 좀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좀 이렇게 그 대신 또 올라가면 다시 타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여기도 저평가는 되어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이다.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엄청 낮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살펴보면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좀 고점을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뭐 결국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준선을 한 번도 안 뚫렸죠. 기준선 깨면 그냥 매도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좀 가면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살짝 메리트 있는 정도 뭐 이제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엄청 사실 이제는 메리트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뭐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계속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일단 RSI가 조금 과매도는 보내고 있는 상황 아닌가.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빼더라도 뭐 더 빼는 게 아닌가. 뭐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밸류에이션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이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밸류에이션은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편이다. 뭐 엄청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전환선 기준에서 좀 역전 나고 구름대도 밑으로 내려오고 구름대 완전히 내려온 건 아니지만 이제 후행도 역전되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크게 메리트는 없는 상황이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메리트는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다올 같은 경우에도 메리트가 이제 점점 좀 떨어지고 있다. 실적 때문에 한국 금융 지수도 일단 좀 마찬가지인 모습이고요. 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 좀 틀어졌는데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올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은 일단 쭉쭉쭉쭉 잘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전환선이 좀 뚫리기도 했고 RSI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이제 진짜 기준선 뚫리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이제 볼린저 타다가 좀 상단이 뚫리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미 좀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요. 뭐 결국 그냥 모양새가 여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A, B, C 다음에 A, B라고 보는 게 뭐 더 합리적이겠죠. 차라리 A, B, C 그러니까 A, B, C, A, B라고 봐야 되는데 뭐 사실 지수의 만큼 이건 뭐 그렇게 클리어한 모양새는 사실 애플은 아니긴 하고요. 테슬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테슬라도 결국 뭐 A, B, C 다음에 이제 B 정도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전선 기준선 거의 다 이제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뭐 아마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 내려왔던 거 부분에 되돌림 한번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제 좀 빠지지 않을까. 일단 그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은 차트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조심은 계속 하실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다 문제긴 합니다. 이게 물가가 지금 높은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CPI가 계속 높은 것도 문제고, 이제 SBB 같은 사건도 문제지만, 뭐 가장 문제는 결국 물가 대비해서 주식이 많이 좀 비싼 상황이긴 하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내려갈 확률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